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의 대대로 글을 읽어 명망이 자자한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이 댁에 경사가 났으니 바로 늦둥이 딸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온 집안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제1처럼 기뻐하며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월영, 달의 그림자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아비인 김진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고 어미인 이씨 부인 또한 금지옥엽 딸아이를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허, 내 복에 이리 어여쁜 딸이라니. 보시오 부인.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필시장차 큰 인물이 될 게야. 그러게 말이에요 서방님. 우리 월영이가 무병장수하며 복되게 살도록 정성을 다해 키워야지요. 허나 아이가 자라며 또렷해지는 이목구비는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아이치고는 눈썹뼈가 툭 튀어나왔고 콧날은 칼로 벤 듯 날카로웠으며 인매는 굳게 다물면 활처럼 아래로 휘어져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래도 영특하고 마음결이 비단 같은 아이인지라 김진사 부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월영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월영이 5살 되던 해에 인자하던 친어머니 이씨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세월을 보내다 어린 딸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못 이겨 2년 뒤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모 박씨는 처음에는 월영에게 살갑게 대하는 듯 했으나 속으로는 전처의 딸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하기로 소문난 관상쟁이가 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린 월영의 앞날이 궁금하여 그를 집으로 청했습니다. 영감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소이다. 부디 내 딸아이의 관상을 한번 봐주시오. 이 아이가 어떤 복을 타고났는지 궁금해서 그런다오. 관상쟁이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월영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굳어지더니 이내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실로 송구한 말씀이나 이 아이의 관상은 평생 본 적 없는 흉상 중의 흉상입니다. 미간은 좁고 눈은 살기를 띄었으며 관골이 솟고 입꼬리가 처졌으니 이는 남편을 잡아먹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 상입니다. 또한 귓불이 없어 뜬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 팔자이니 어찌 이런 상이 계집아이에게서 나온단 말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옆에 있던 계모 박씨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소. 다시 한번 잘 봐주시오. 제가 어찌 사람의 얼굴을 두고 농을 하겠습니까? 저 아이를 가까이 하면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니 부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관상쟁이는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횡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월영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관상쟁이의 말은 날개를 단 듯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월영은 하루아침에 불행을 몰고 다니는 아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월영을 보며 돌팔매질을 하거나 귀신 붙은 애라며 놀려댔습니다. 저리 가. 너랑 놀면 우리 아빠가 다친댔어. 내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다. 무엇보다 월영을 괴롭게 한 것은 계모 박씨의 싸늘한 냉대와 구박이었습니다. 그녀는 월영이 마당을 거닐기만 해도 소금을 뿌리며 악을 썼습니다. 어디 재수없게 그 얼굴을 들이미는 게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방으로 꺼지거라. 어느 날은 동네 안악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월영의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글쎄 김진사댁 그의 말이야. 걔랑 눈만 마주쳐도 3년 재수가 없다지 뭔가. 3년은 무슨. 어제 밭에서 마주쳤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씨암탉이 비실비실 앓는다네. 필시 그 애 때문일 게야. 월영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그리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월영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김진사가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월영의 등을 쓸어주며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월영아, 이 애비를 원망치 말거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을 닦으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다. 김진사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관상쟁이의 말을 믿지 않으려 애썼지만 날마다 심해지는 아내의 등살과 주위의 압박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처럼 밤에 몰래 딸을 찾아와 위로하고 그를 가르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월영은 아비의 따뜻한 손길에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기에 모두가 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제 얼굴이 정말 그리도 흉측한 것인지요? 아니다, 월영아. 내 이름은 달의 그림자란 뜻이지.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니 너는 그 자체로 귀한 존재다. 결코 스스로를 탓하지 말거라. 아비의 위로에 월영은 마음을 다잡고 글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계모의 구박을 피해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고 밤에는 아버지가 몰래 가져다 준 책들을 등불 아래에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월영은 흉한 관상 뒤에 뛰어난 지혜와 어진 마음을 숨긴 채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월영이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흉흉한 소문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혼담을 넣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에서는 김진사 댁 귀신 딸을 언제 내쫓느냐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계모 박 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대체 저 아이를 언제까지 집에 둘 셈입니까?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힐까 두렵습니다. 당장 내쫓든지 어디 깊은 산골 암자에라도 보내버리시오. 결국 김진사는 아내의 등살과 세상의 손가락질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결단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월영을 불러다 놓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월영아, 내일 멀리 강원도에 있는 먼 친척인 당숙댁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잠시 지내다 보면 이곳 사람들도 널 잊고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게다. 이는 사실상 집에서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월영은 아비의 고뇌 어린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원망의 말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부디 몸 성히 지내십시오. 담담한 딸의 모습에 김진사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마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영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배웅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한 새벽길을 홀로 걷는 월영의 등 뒤로 매정한 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충청도에서 강원도까지의 여정은 한낱 여인의 연약한 걸음으로는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월영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지면 커다란 바위 뒤나 고목 아래서 웅크리고 밤을 지새웠고 배가 고프면 산딸기나 먹을 수 있는 풀뿌리를 캐어 허기를 달랬습니다. 행색은 날이 갈수록 남루해졌지만 월영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험한 산세를 살피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여 월영은 쓰라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 해가 저물어 숙소를 찾던 월영의 앞을 험상궂은 산의 셋이 막아섰습니다. 누가 보아도 산적이었습니다. 허허, 이거 웬 떡이냐. 혼자 다니는 계집이라니. 가진 것 있으면 어서 다 내놓아라.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칼을 빼어들고 위협했습니다. 월영은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문득 자신의 흉한 관상을 저주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월영은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산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크흐, 마침 잘 만났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사람 간이라도 씹어 먹어야 할 판인데 너희들이 내 요깃거리가 되어야겠다. 월영이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흉측한 얼굴을 들이밀자 산적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미친 여자는. 자세히 보니 얼굴이 꼭 귀신 같지 않소? 눈 좀 보시오 형님. 사람의 눈이 아니오. 월영은 한술 더 떠 길바닥에 흙을 집어 입가에 마구 묻히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로 이 산을 떠도는 원귀다. 10년 전 너희 같은 놈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구천을 떠도는 신세지. 오늘이야말로 너희의 간을 빼어먹고 내 한을 풀겠다. 귀신이라는 말에 혼비백산한 산적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대낮에도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깊은 산속,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여인의 모습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도망치시오 형님. 애미야. 사람 살려라. 산적들은 칼을 내팽개치고는 왔던 길을 되짚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월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저주하던 자신의 얼굴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실로 웃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월영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운 물기운에 월영이 눈을 떴습니다. 웬 젊은 선비 하나가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월영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시오? 길가에 쓰러져 있기에 정신이 들게 한 것뿐이니 그리 놀랄 것 없소. 그나저나 그 꼴은 또 뭐요? 흙바닥에서 뒹굴기라도 한 게요? 선비는 고운 얼굴과 달리 말투가 제법 쌀쌀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월영은 자신의 몰골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송구합니다. 험한 일을 당하여 잠시 실례를 범했습니다. 나리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무슨. 그나저나 그대는 계집 혼자 몸으로 어찌 이 험한 산길을 다니는 것이오? 내 가진 노잣돈은 아까 그 산적 놈들에게 모조리 털렸는데 그대는 어찌 무사했는지 모르겠군. 선비는 투덜거리며 텅 빈 전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월영은 아까 그 산적들이 이 선비의 돈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산적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귀신이 씌었다며 주랭랑을 치더이다. 이 얼굴 덕에 목숨을 건졌으니 흉한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월영의 자조 섞인 농담에 선비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월영이 고개를 숙이자 선비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범상치 않은 얼굴이긴 하군. 하지만 내 보기엔 그저 용기와 지혜가 넘치는 여인으로 보일 뿐이요. 나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이치열이라 하오. 그대는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길이오?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놀라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논하는 사람은 월영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월영이라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먼 친척인 당숙댁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원도라. 나와는 가는 길이 다르군. 그렇다면 이만 헤어져야겠소. 부디 몸 조심하여 무사히 당도하시오. 치열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월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월영 낭자 세상 사람들의 눈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의 결이니 부디 스스로를 귀히 여기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월영은 치열이 사라진 길목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월영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졌지만 월영의 발걸음은 전보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월영은 마침내 강원도에 있는 당숙댁에 도착했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먼 친척이었지만 당숙 어른은 핏줄의 정으로 월영을 측은히 여기며 맞아주었습니다. 허나 그의 아내인 당숙모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자네가 바로 김진사댁 그 조카딸이구먼. 어서 들어오게. 처음 뵙겠습니다, 당숙모님. 먼 길 오느라 행색이 남루하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월영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만 당숙모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느라 고생은 무슨. 멀쩡히 잘 살아있는 걸 보니 소문은 다 거짓인가 보구나. 그렇지 않아도 입 하나 느는 것이 부담인데 앞으로 우리 집 신세는 어찌 지려고 그러느냐. 쌀쌀맞은 당숙모의 말에 월영의 마음은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월영의 당숙댁 살이는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당숙모는 눈엣 가시 같은 월영에게 온갖 굳은 일을 떠맡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쇠죽을 쓰고 차가운 냇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해가 지면 온 식구의 옷을 꿰매는 것이 모두 월영의 몫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조차 맘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게으른 것,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마당이나 쓸고 있느냐? 너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더냐? 저 얼굴 좀 보게. 저러니 우리 집 뒷곁에 심어놓은 오이 덩굴이 말라비틀어지지. 재수 없는 것.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구박과 멸시에도 월영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면 그제야 월영은 아버지께서 주신 책을 펼쳐들고 등불 아래에서 시름을 잊었습니다. 책 속의 글자들은 그녀에게 유일한 벗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여름 지독한 가뭄이 강원도 땅을 덮쳤습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은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인심은 날로 흉흉해졌습니다. 당숙모의 화살은 어김없이 월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다 저의 때문이다. 저 흉측한 것이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뒤로 하늘이 노하신 게야. 저것을 당장 내쫓지 않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당숙모는 길길이 날뛰며 월영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당숙이 나서서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당숙모의 말에 동조하며 월영의 집 주위를 에워싸고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그애 때문인가 봐. 관상이 흉하면 주변까지 망하게 한다더니 김진사 댁에서도 그래서 쫓아냈다지 않은가.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의 화살에 월영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물러나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 무렵 문득 아버지께서 몰래 읽혀주시던 책의 한 구절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월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책의 내용을 기억하며 산의 지세와 나무들의 생김새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과연 다른 나무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졌는데 유독 산 중턱의 한 곳에 버드나무 몇 그루가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며 푸른 잎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월영은 그 자리를 눈여겨보아둔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월영은 작심한 듯 당숙 내외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당숙 어른, 당숙모님, 송구하오나 제가 이 가뭄을 해결할 방도를 찾은 듯합니다. 뭐? 내년이 해결할 방도를 찾아? 가소로운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우리 집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당숙모가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앉아있던 당숙이 월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방도인지나 들어보자.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뒷산 중턱에 유난히 푸른 버드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옛 책에 이르길 그런 곳은 땅 아래에 물이 흐르는 길목이라 하였습니다. 그곳을 깊이 파면 틀림없이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영의 말에 당숙모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푸하,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라 웃어. 계집애가 글 몇 줄 읽었다고 이제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멀쩡한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하지만 당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는 다음날 마을 장정 며칠 이끌고 월영이 말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장정들을 독려하며 당숙은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속는 셈치고 한번 파보세. 저 아이의 눈빛이 하도 진지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네. 에이, 당숙 어른도 참. 계집의 말을 믿고 이 무슨 헛고생입니까? 장정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한자 두자 파내려가도 흙먼지만 풀풀 날릴 뿐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정들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고 원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꺼 보시오. 역시 헛수고였잖소. 괜한 힘만 뺐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가장 깊이 파던 장정의 곡괭이 끝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축축한 흙이 튀어올랐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몇 번 더 땅을 파내자 마침내 흙탕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샘처럼 퐁퐁 솟던 물줄기는 이내 굵어지며 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물이다. 물이 솟는다. 세상에, 진짜로 물이 나왔어.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당숙모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산으로 달려와 콸콸 솟아나는 물줄기를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아이고 맙소사. 물을 길어 내려오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월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감자와 옥수수를 월영의 손에 쥐어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소. 정말 미안하오. 아가씨는 우리 마을을 살린 은인이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루아침에 재수 없는 연에서 마을을 구한 은인이 된 것입니다. 월영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늘 자신을 짓누르던 흉측한 관상이라는 굴레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한 월영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흉측한 관상을 가진 처녀가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수맥을 찾아내 온 마을을 구했다는 기이한 소문은 마침내 강원도 관찰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원도를 다스리던 박충원 관찰사는 강직하고 지혜로우며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헛된 미신을 믿지 않고 실리를 중시하는 성품이었기에 이 흥미로운 소문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사람을 보내 그 처자를 관하로 데려오도록 하라. 대체 어떤 지혜를 가졌기에 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냈는지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관찰사의 명이 떨어지자 당숙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당숙모는 월영이 기어코 큰 사고라도 친 줄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안방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재수 없는 것 때문에 일이 될 줄 알았다. 이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포졸들이 전한 말은 뜻밖에도 월영을 관찰사께서 친히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숙모는 그제야 눈이 동그래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언제 곡을 했냐는 듯이 금세 태도를 바꾸어 월영의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메, 이게 웬일이래? 우리 월영이가 출세하는겨? 월영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가서 관찰사 나으리께 잘 보이면 팔자를 고칠 수도 있는 게야.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비단 치마를 입고 가거라. 머리에는 동백 기름도 듬뿍 발라야지. 월영은 당숙모의 요란스러운 수선을 조용히 물리치고 평소 입던 무명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정갈하고 총명한 모습으로 관찰사를 뵙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관아에 도착한 월영은 위험 있는 관찰사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꼿꼿한 자세로 예를 올렸습니다. 천한 몸 김월영, 관찰사 나으리를 뵙습니다. 박 관찰사는 월영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관상이었으나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찬 눈빛과 침착한 태도였습니다. 내가 바로 수맥을 찾아냈다는 그 처자로구나. 얼굴을 들거라. 듣자 하니 내가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물길을 찾았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허나 그것은 저의 지혜가 아니옵고 옛 성현들께서 물려주신 지혜의 한 자락을 운 좋게 엿본 것일 뿐입니다. 월영의 겸손하면서도 막힘없는 대답에 박 관찰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월영을 시험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가뭄은 하늘의 뜻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다. 흉한 것을 멀리하고 제사를 지내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말이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하늘의 뜻은 높고 깊어 미천한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허나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소관일지나 그 비를 기다리며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은 땅 위의 사람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흉한 것을 탓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힘과 지혜를 모아 우물을 파고 볼을 쌓는 것이 가뭄을 이겨내는 백성의 도리가 아닐는지요. 옳거니 내 말에 깊은 이치가 담겨 있구나. 박 관찰사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이 고을의 수령이라면 새로 구한 이 귀한 물을 어찌 사용하겠느냐? 너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자. 송구하오나 만약 제가 그런 중책을 맡게 된다면 우선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논밭부터 물을 댈 것입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리지 않으나 하루 이틀 물을 대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쪽은 언제나 가난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남는 물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 훗날의 가뭄에 대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재앙은 막을 수 없어도 피해는 지혜로 줄일 수 있다 믿사옵니다. 월영의 대답은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것을 넘어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박 관찰사는 월영의 얼굴에서 흉한 관상이 아닌 나라의 기둥이 될 현명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물러가 보거라. 너의 지혜와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귀하구나. 월영이 물러간 뒤에도 박 관찰사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도성에서는 깊은 시름에 빠진 임금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간신들의 농간과 외척의 발호를 경계하여 가문의 배경이나 미색보다는 오직 어질고 지혜로운 여인을 국모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관찰사의 뇌리에 월영의 모습이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붓을 들어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계에 월영의 지혜와 덕을 상세히 적었으나 그녀의 관상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모는 평범하나 그 지혜가 비범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을 만한 여인이 강원 땅에 있으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적었을 뿐입니다. 박 관찰사가 올린 장계는 한양의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색이 고운 명문가의 규수들이 넘쳐나는 마당에 일개 시골 처녀를 왕비 후보로 천거하다니. 조정 대신들은 처음에는 이를 미친 소리라 치부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관찰사가 노망이 든 게로군.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다 한들 근본도 모르는 촌부를 어찌 국모의 자리에 앉힐 수 있단 말인가. 듣자 하니 관상마저 흉하여 집에서 쫓겨난 신세라 하더이다. 그런 여인을 들였다가 나라의 흉사라도 들면 어찌할 셈이요. 반대의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임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외척과 간신들의 세력 다툼에 신물이 나 있던 터라 가문도 미색도 아닌 오직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지혜만을 보고 싶었습니다. 임금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인이 직접 그 여인을 만나 판단하겠다. 당장 강원도의 김어령이라는 처자를 입궁시키도록 하라. 어명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원도 산골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임금의 교지를 들은 내관이 당숙의 집에 나타나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숙모는 이번에야말로 기절초풍하여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임금님이 우리 월영이를 부르신단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봐라, 누가 내 볼 좀 꼬집어봐라. 정신을 차린 당숙모는 월영을 붙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간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월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미련하고 못난 숙모를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정말 우리 집안의 복덩이였구나. 요란스러운 소동 속에서도 월영은 묵묵히 한양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가마에 오르는 월영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을 흔들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궁궐에 당도한 월영.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닌 싸늘한 경계심과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월영의 얼굴을 본 궁녀들은 저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수군거렸고 위세등등한 데뷔전 상궁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천지신명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리 흉한 얼굴을 국모의 후보로 들인단 말인가. 나라의 운세가 쇠하려나 보다. 월영은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임금이 기다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 앞에 선 월영. 고개를 숙인 월영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관찰사가 그리도 칭송하던 김월영이더냐. 고개를 들라. 근엄한 목소리에 월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얼굴을 본 순간 월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용상에 앉아있는 임금은 바로 몇 달 전 산길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선비 이치열이 아니겠습니까? 임금 역시 월영을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는 그 산길에서 만났던 전하. 대전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이 기막힌 우연에 헛웃음을 짓더니 이내 신하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잠시 물러들이거라. 과인이 이 처자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 신하들이 물러나고 대전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임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과인이 맞다. 그대와 마주쳤을 때 과인은 임금의 신분을 숨기고 강원도의 가뭄 실태를 직접 살피던 중이었다. 관리들의 보고만으로는 백성의 고통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어 미복자맹에 나섰던 길이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과거 보러 가는 선비라 둘러댔는데 그 험한 산길에서 용기와 지혜로 산적을 물리치던 그대를 만났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임금의 설명에 월영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범상치 않은 기품을 지녔다 생각했는데 그가 바로 이 나라의 지존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다시 용상에 앉아 월영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시험하고자 하니 지혜를 빌려주길 바란다. 지금 이웃한 두 고을이 강물을 서로 자기네 논에만 대겠다며 매일같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힘으로 한쪽을 누르자니 반발이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곧 큰 피바람이 불터. 어찌하면 좋겠느냐? 전하, 물은 본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듯 다툼을 해결하는 길 또한 다르지 않다 생각하옵니다. 두 고을의 싸움은 서로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 그렇다면 더 큰 물그릇을 만들어 나누어 갖게 하면 어떻겠사옵니까? 더 큰 물그릇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두 고을의 상류에 튼튼한 둑을 쌓아 저수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뭄을 대비할 큰 물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저수지를 만드는데 두 고을 사람들을 함께 동원하십시오.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함께 그 결실을 얻게 된다면 다툼은 자연히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싹틀 것이옵니다. 은혜를 베풀되 그 과정에 백성 스스로 참여하게 하여 화합을 이끌어내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의 지혜라 배웠사옵니다. 월영의 대답이 끝나자 대전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금은 월영의 얼굴에서 더 이상 흉측한 관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가뭄의 단비를 내리고 갈등의 화합의 길을 여는 놀라운 지혜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월영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산길에서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 과인은 그대의 용기와 지혜를 보았소. 오늘 그대의 말을 들으니 그 마음의 깊이가 실로 헤아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소. 세상 사람들은 얼굴의 생김새로 복과 화를 논하지만 과인은 이제야 알겠소. 나라의 진정한 복은 국모의 얼굴이 아닌 그 마음과 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임금은 다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좌중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오늘 이 나라의 국모를 찾았노라. 김어령을 이 나라의 왕비로 맞이할 것이니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말라. 임금의 선언에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월영을 직접 겪어본 임금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흉측한 관상 때문에 버려졌던 처녀 월영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넘어 마침내 이 나라의 국모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월영은 그녀의 지혜와 어진 마음으로 임금을 보필하여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그녀의 얼굴을 보고 흉하다 말하는 이들에게는 미소로 답하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비의 관상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품는 성군의 상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충청도 고향 집에까지 전해지자 아버지 김진사는 대궐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계모 박씨는 그 자리에 졸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저주했던 흉측한 관상,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사람을 품는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달의 그림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은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달이 되어 역사의 길이길이 그 빛을 남겼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